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1월 21일입니다. 토요일이고요. 다른 때보다 좀 여유 있는, 네, 이런, 토요일, 일요일, 네, 넘어가는, 주간 투자 전략. 오늘 1월 세 번째 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 연휴가 있다 보니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넉넉하고요. 예, 근데 저는 오늘 또 이것저것 또 집안일, 홈워크네요. 예, 하느라고 일찍 조금 올리게 될 것 같고요. 평소보다 조금 내용들이 짧을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예, 그래도 중요한 건 다 들어가 있는 짧지만 압축된 그런 쪽으로 시황과 종목들 두 가지로 말씀을 오늘도 드릴 거고요. 그렇죠. 예, 이럴 때일수록 또 평소에 잘하는 사람이 주식도 잘한다. 예, 부모님 잘 뵙고, 예, 가족들 잘 챙기는 사람이 석세스 한다. 예, 네, 그렇게 보고, 일단, 이것저것 한번 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1월달도 3주가 훌딱 지났습니다. 끝나면 1월 또 다가게 생긴 이런 마당이네요. 예, 연휴 끝나게 되면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뭘 봐야 될지, 그럼 보게 되면 저희가 맨 먼저 하는 거는 항상, 지표들 좀 체크하는 거죠. 네, 그런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에 가장 중요한 변화, 시장의 변화가 무엇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이 달러 인덱스, 이거의 변화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뭐 계속 언급을 좀 드렸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렇게 달러가 가속화될 때 왜 외국인이 안 들어오고 있을까라고 했던 변화가 이제 조금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때도 외국인들이 이제 더 팔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걸 가속화시켰던 대표적인 거는 중국이죠. 중국 쪽에서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같이 동반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딱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뭐가 이상하게 됐네요. 예. 대표적으로 봐야 될 거는 지금 기조 쪽에서 이 달러가 계속 강세로 갈 것이냐라는 부분들, 이게 확인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추이로 보게 되면, 한두 개 레벨을 다운됐죠. 그리고 저희가 많이 보는 요 상황들. 그래서, 지금 인덱스 기준으로 100대가 이탈하는 거의 여부들이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도 이제 거의 일단 적어도 테스트나 밑으로 내려올 것이라고 했던 103대, 요때 105대가 이탈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나왔던 변화가 제일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걸 좀 길게 역사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 역사적 계급 1970년대부터 나왔던 달러의 기조를 보게 되면 그때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건, 이때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유가가 이어갔던 인플레이션 압력들 상당히 컸던 부분들, 또 이럴 때는 약간 또 이라크 전쟁 뭐 이런 얘기들 나왔던 이런 쪽에서 약간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컸었죠. 이런 어떤 일련의 사건들 빼고 이번에 올라갔던 거는 거의 이때와 유사할 수 있겠죠. 즉 인플레이션이 가져오는 킹달러의 효과, 그것도 급격하게 내려오는 변화, 요거를 생각해 보게 되면 결국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달러가 약세로 가는 대표적인 이유는 첫 번째가 고점을 치고 내려왔던 그 가격대까지 치게 되면 첫 번째가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는 거죠. 이걸 보고 뚜렷하게 움직입니다. 그 반대로 여기서 두 번째를 보게 되면 그럼 이제 금리 더 이상 못 올린다 이런 거겠죠. 그럼 이게 가장 중요한 킹 달러를 이어갔던 상황들이고, 세 번째가 지금은 미국만 경기가 가장 좋다라고 하는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보여줬던 부분들이 이걸 만들었죠. 그러면 달러 약세로 가기 위해서는 이 세 개가 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물가가 다시 올라가든가 금리 더 일상 안 올리고, 지금은 올해 하반기 가게 되면 금리 인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한 두어 번 올라가게 되면 금리 한 5%대에서 멈출 것이고 라고 하는 상황이 아니다,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달러 반응하겠죠. 또 미국 경기, 이거는 조금 좀 애매합니다. 근데 안 좋을 거를 예상을 하는데 여전히 좋다? 그러면 또 달러는 더, 이거는 약간 올리는 것보다 더 안 빠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런 상황 쪽에서 앞으로의 변화를 체크를 하는데, 그럼 이런 신호가 확인될 때마다 계속 달러는 약해진다라고 보는 게 기정사실이겠죠. 그러면 이 상황 쪽에서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100대가 되게 미묘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00대가 이탈을 되기 시작을 해야 이런 어떤 가속화된 모습들이 한번 나올 텐데,
그것까지 하게 되면 지금 여기입니다. 그러면은 달러가 약 한 90대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수준까지 들어가야 여기까지 추세 확 들어온 거겠죠. 그러면 과거 코로나19 때 나왔던 그래도 이런 팬데믹 상황이 오게 되면 미국이야 라고 했던 중요한 흐름대가 들어갔던 게 90대입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까지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동향들 쭉 봤었을 때 중국 경기 회복이 가져가는, 그러니까 지금 딱 그거 아닙니까? 미국과 또 중국과 EU, 유럽. 중국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위축됐다가 회복되는 단계의 대표적인 국가들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봉쇄 때문에, 이것 때문에 거의 셧다운되다 보니까 충격이 심했죠. 유럽은 기후 때문에. 기후는 결국엔 그거죠. 지금까지는 잘 러시아에서 가스 공급받아서 큰 변화 없다가 러시아가 이상한 쪽으로 나오니까 전쟁도 일으키고 손절. 그러면 LNG 가격 어디서 구해? 그러다 보니까 가격 폭등이 나왔는데, 겨울에 기후마저 진짜 추워지면 어떡하지라고 하는데 다행히도 이때 기후가 살렸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나온 거 보면 유럽 증시는 거의 기온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기온 올라가게 되면은 LNG 별로 안 써도 되니까 오히려 주가도, 예, 주식시장도 좋고, 최근에 또 날씨 춥다고 하니까 고점에서 또 꺾여버리고, 이런 현상들이 거의 이거 예, 신의 영역이네요. 유럽 증시는. 네, 거의 대응하기가 참 어렵겠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IMF에서도 얘기했던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ECB 총재도 얘기하는 부분들이 딱 그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하반기에도 금리를 계속 올리는 쪽에 무게를 둔다는 얘기는 경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위축되지 않는 걸로 보여지고 회복되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금리도 일단 올리겠다는 의도가 지금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금리를 올려도 ECB는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EU가 유럽 쪽이 그나마 좀 낫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지금 가장 작년에 그래도 나스닥을 빼고 나머지 미국도 보게 되면 다우와 나스닥 이 두 가지가 거의 천차만별이었지 않습니까? 다우는 그래도 선방했고 나스닥은 훨씬 더 안 좋았고, 이 경계선에서 반대로 지금은 다우는 꺾이고 나스닥은 좀 움직이나 하는데 이 통합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은 미국 시장이 그렇게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들. 왜냐면 앞서 보셨던 달러가 꺾이기 시작하는 징후와 함께 나오고 있는 경기에 대한 미국은 오히려 그렇게 경기가 괜찮았는데 선방했는데 이게 꺾이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 이게 미국에는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게 차별화입니다. 차별화된 장세 쪽에서 지금 저희가 그러면 물론 교육이 둘 다니까 영향을 끼치겠지만 그래도 직접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렇죠. 교육 비중이 살짝 더 중국이 한 25%? 이 정도쯤에서 좀 높고, 그다음에 또 EU 쪽도 좀 도와주고 하게 되면은 요걸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경기와 아니면은 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한국의 긍정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은 물론 영향을 끼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미국 쪽에서 이제 줄어드는 부분들과 나머지 국가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수혜를 본다라고 되면 어떤 쪽이 더 클까요? 그러면 이쪽에 더 무게를 두는 움직임이 지금 환율과 함께 나오고 있다라고 보는 게 가장 정상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에어클래스 구독자 여러분은 90까지는 갈 수 있겠다, 인덱스가요. 그러면 역시나 90이 어딘지 그죠? 과거에 작년에도 못 보던 수치네요. 네, 그 정도까지는 일단 열어놓고 한 100대에서 이탈하는 거 흐름들 확인하면서 달러는 일단 약세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물가, 금리, 경기 요거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다. 그런 변화가 나오는지 이제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그러면은 또 요거 하나 봐야 됩니다. 달러 위안을 보게 되면 위안화가 보여주는 변화가 가장 또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위안은 지금 최근에 살짝 다시 약세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국내 증시가 원달러도 영향을 살짝 받긴 받아요. 받긴 받는데 중요한 거는 받는 것보다 그러니까 속도가 이제 잠깐 주춤하다가 더 가속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은 그냥 중국도 눈치를 보긴 보겠지만 그래도 워낙 달러 약세 압력에 더 노출이 됐다라는 관점 쪽에서 중국은 좀 차이가 있는 게 중국은 돈을 풀어서 그래요. 직접적으로 돈을 풀다 보니까 그에 따른 돈 풀기 유동성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자국의 통화는 당연히
평가절 하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지금 요것도 근데 되게 중요한 게 6.7 갔던 게 6.8대 부근 정도까지 막 올라온다. 그런데 이때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변화는 거의 영래포를 통해서 유동성 시중에 돈을 공급하는 게 2조 위안입니다. 이게 위안이다 보니까 거의 100, 넉넉하게 200원? 뭐 160원? 150원 한번 곱하게 되면은 얼마입니까? 그냥 200원에서 400조. 한 3, 400조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유동성에 이번 주에 한 주에 돈을 쏟아 부은 꼴입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역대 최대 금액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보일까요? 물론 다음 주 춘절로 인해서 중국 증시 한동안 쉽니다. 그런데 그때 혹시나 발생할 여러 가지 충격들을 아예 차단하자. LPR은 동결. 이거는 기대는 살짝 있었는데 근데 이거 보다 더 적극적인 쪽으로 돈을 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나왔다라는 부분들은 의미하는 바가 상대적으로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중국은 열심히 그래도 직접적인 돈 풀기? 뭐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나오는 분위기라고 하게 되면 금리 정책의 변화보다도 어떤 통화정책 쪽에 역시나 완화된 모습들을 가겠다라고 하는 글로벌 몇 개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그런 쪽에 물론 일본도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만 일본보다 좀 더 차원이 다른 문제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가 살짝 약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역대 최대를 보이는데 위안화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이거는 참 그만큼 달러의 약세 압박이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만약에 이게 역대 최대다 그러면은 위안화 벌써 한 6.9, 7위안대까지 다시 움직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달러가 약한 기회 때 우리가 이런 자국 통화를 떨어뜨리는 방안을 쓴다고 하더라도 크게 큰 충격을 안 받겠지라고 하다 보니까 아주 머리 잘 썼죠. 예. LPR로 들어가도 되겠는데 일단 할 때까지 해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기준금리를 또 대응하겠다라는 전략이라고 하게 되면 잘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거의 이런 거 대응 잘못하게 됐을 때 모든 비난은 또 공산당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또 잘하겠죠. 공산당 일당 머리 좋으신 분들 다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비트코인인데 지난주에도 좀 그런 얘기 드렸었죠. 이렇게 올라오는데 한번 배팅.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저희 비트코인을 제가 지난번에서도 좀 기다려 보겠다. 왜냐면 아직 어떤 뚜렷한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액션이 취해질 때가 첫 번째가 가상화폐가 올라갈 때 달러 약세고요. 두 번째가 유동성이 풍부할 때입니다. 유동성이.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요거에서 연결되는 거는 당연히 저금리 기조였겠죠. 저금리면 금리 인하 기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딱 볼 수 있는 상황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표적인 위험자산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상황이겠지만 요것 때문에 반쪽이죠 지금은. 근데 이거는 그럴 거야. 앞으로 그럴 거란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움직였던 측면들이 이제 금리는 더 못 올릴 거야 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유입되는 정도인데 근데 요게 가장 크게 작용을 했겠죠. 달러 약세가.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다 끝났다. 지금 보니까 22,000 오늘도 지금 설 연휴 때 세뱃돈 좀 벌어보자 그러면서 다 같이 붙고 있는 상황들인가요? 상대적으로 지금 가상화폐 쪽 괜찮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돈 다 빼놨고 다시 들어갈까? 모르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쪽보다는 그냥 설은 가족과 함께 또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하셔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 무리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이더리움도 가끔 보는데 이더리움이 이제 변화가 될 수 있을 게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한국에서 이제 생각보다 이 STO라고 하는 이 증권형 토큰을 우리가 약간 먼저 법제화하려고 시도하는 모습들은 이거 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항상 다른 나라 어떤 디지털 관련된 쪽에서 쫓아가는 입장이었는데 이걸 먼저 법제화 그리고 또 제도화 시킨다? 이건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가상화폐 연결시키는 NFT와 연결될 지금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뭔가 바람은 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보시는데 이렇게 되면 아마 여기 정도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라인이죠. 그러면
아마 혹시나 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25,000대, 26,000대 지난번에 급락이 나온 요 지점까지는 요또 박스권 상단부 지점까지는 일단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분위기가 하나씩 하나씩 잡아먹고 가는 느낌이 나오기 때문에 당장은 또 여기겠죠. 여기 쪽에서 움직임 나오겠죠. 이것도 저희 엔빌로프나 이거를 다 해서 한번 해볼까 싶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나중에 금리가 이제 멈췄다. 이거 확인되면 그때 이제 또 제가 코인이나 이쪽은 조금 더 강화시켜서 말씀드릴게요. 적어도 멈추고 이게 올라가던 금리가 멈추고 이제 한동안 횡보 나온다. 근데 그때 나오는 또 물가 상승 압력 이거 체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이제 요한쪽에서 왔다 갔다 뭐 박스권으로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런 상황 쪽에서 진짜 금리 인하가 된다라는 시그널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마다 또 레벨업을 한 단계 쭉 하겠죠. 그럴 때는 한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이거 비트코인의 그러면 저거 22,000달러니까 보자. 한 개 살려면은 지금 우리가 1200 그때는 뭐 좀 환율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뭐 지금 2500, 600까지 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닙니다. 이거는 0.0001만 해도 되니까 그 정도보다는 처음에 그때 뭐 그래서 계좌 만들어 놓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죠. 한 100만 원도 좋고 처음에는 100만 원밖에 입출금이 안 될 거니까요. 그리고 몇백만 원이라도 한번 시장의 흐름들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따라가 보자. 저희 에어클래스 주간 투자 전략에서는 모든 시장의 변화를 다 감지를 하기 위해서 또 투자 아이디어와 트렌드에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이런 변화가 나왔을 때 이쪽도 의외로 그럼 만약에 100만 원 넣었던 게 그렇다고 비트코인이 뭐 급등해서 뭐 200만 원, 300만 원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시장의 변화 테크하고 그러면 또 그러면 내가 위험자산 쪽에 뭐 적금이 뭐 한 80, 위험자산 쪽에 20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20쪽에서 위험자산 쪽을 좀 더 빼서 한 10을 이거를 또 뭐 미국 시장으로 가고 이거를 조금 더 가상화폐 쪽으로 가고 해서 약간 또 뭐 맞춰놓는다든가 하는 이런 자산 배분 관점 쪽에서도 저희 에어클래스에서는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보자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은 기대감이 제가 보기엔 더 큽니다. 그래서 23,000이 여기네요. 네, 여기 딱 1차 저항 들어왔고 다음이 25,000원대, 25,000, 네, 여기 이때 이 정도까지는 벌려놓되 한 10%, 7% 정도 되네요. 네, 그냥 그 정도 보고 또 쫓아가는 입장은 솔직히 그렇게 달갑지는 않습니다. 어떤 변화가 나와서 주식도 쫓아가야 되고 뭐 하는 입장 쪽에서 쫓아간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다 아시죠? 저희 툴, 네. 적어도 3일선에 봐야죠. 네, 지금 3일선과 또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을 겁니다. 이게 또 제 노트북이다 보니까, 네, 그런 거 일단 보시고요. 또, 금리 쪽 한번 잠깐 볼까요? 지금 금리는 지금 10년물 중심으로도 생각보다, 조금 넉넉하게, 좀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라고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안정화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한때 거의 달러가 고점을 찍던 때와 유사하고 비슷하게 움직였었죠. 그래서 즉 이때 나왔던 뭐 4.5는 못 갔지만 거의 만약에 지금 기준금리를 반영한다. 10년물 1년간 데이터다 보니까 10년물짜리에서 이런 식으로 4.5도 지금이 4.5인데 4.5는 절대 터치를 못한다는 얘기는 경기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거고 나오는 부분들인데 지금 잘 보시게 되면 3.5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미래지만 지금을 반영한다라고 하게 되면 금리는 하반기에 떨어질 거라는 연말쯤에요. 떨어질 거라고 하는 엄청난 시그널을 지금 채권 시장은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채권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쪽이 확인되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진짜 만약에 그래서 이제 25bp라도 뭐 거의 FOMC에서 이번에 25bp를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4.75 또 다음 달 2월달, 3월달 넘어가면서 한 25bp 정도 또 추가로 하게 되면 거의 이젠 기준금리 5.0, 4.7에서 5.0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여기서 뭐 매파적인 부분들은 더 올려야 된다. 지금 4.5 이상에서 5.0 이사이 정도는 지금 어느 정도 충분히 반영한 수치다. 여기서 지금 공방이 살짝 벌어지려고 하는 기조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 쪽에서 FOMC 발표 때 그러면 무조건 또 지금까지 했던 건 주가나 시장이 기대감을 갖기 시작하게 되면
연준이 액션이 나왔었죠. 어떤 액션이냐면 말로 죽이려는 액션. 이게 또 과격한 액션. 또 파월 의장이 여러 가지 역할을 했던 액션들. 이게 그대로 나올 것이냐도 핵심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또 금리가 이제 뭐 약간 채권 금리는 선반영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자리 여기쯤 될 겁니다. 한 3.2? 그러니까 시그널이 이제 지금은 아닐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두 가지죠. 금리의 신호가 있을 거고 하나는 또 발음이 안 되네요. 네. 금리가 신호가 있을 거고, 예, 그리고 거기다가 경기 신호가 있을 텐데,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다라고 해서 떨어지는 거는 이거는 별로 안 좋은 거죠. 주식시장에서 부정적입니다. 근데 금리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됐다라고 해서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 금리 쪽에서 그러니까 그 물가가 더 이상 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하게 되면, 이거 더 이상 못 올려야 되는 베팅이라고 하게 되면, 이건 그나마 낫죠. 근데 경기를 잡아먹으면서 내려가서 혹시나 3대가 이탈해서 뭐 2.8, 2.7까지 이렇게 급하게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결코 또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체크를 해야 될 게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뭐 지금까지 부각받았던 요인들이 그러니까 반대로 그래요. 물가도 그래요. 물가도 유가가 급격하게 하락한다. 제가 이거 좋은 신호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같은 신호가 시장이 움직이기 가장 좋은 패턴이죠. 많이 오르지도 않고 계속 고개는 드는데 저점은 더 이상 하지 않으려는 현상들, 그리고 또 유가가 약간 시장에 대비한 보여주는 게 어떤 경기와 관련된 수요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또 만약에 미국에서 주택 경기 주택 가격 엄청 빨리 빠져야 돼. 이거 좋은 걸까요? 이거 잘못하게 되면 급격하게 하락한다. 이거 저희가 또 시장에서 어떤 얘기 나오냐면 좀 서브프라임 쪽 괜찮을까? 라고 하는 예전에 서브프라임 사태 때 나왔던 그 최상단 금리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고위험을 감수하고 빌려졌던 금리들 이런 것들 괜찮을까라고 하게 되면 이거 부러지기 시작하게 되면 또 시장에 또 엄청난 고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와 관련된 쪽으로 급하게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절대 시장엔 안 좋다. 그러니까 지금은 또 떨어질 땐 뭐 또 안 좋은 얘기 다 붙이고 올라갈 땐 뭐 이건 모르겠지만 항상 과격하게 급격하게 움직이는 게 시장에서 가장 경계 대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은 그래도 양호합니다. 이 정도로 나오는 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위험지표에서 바라보는 상황 쪽에서 뭐 이런 거 이제 안 본다고 그랬죠. 변동성 지수 필요할 때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단기 금리 차 이것도 언급은 되지만 좀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이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그런 쪽에서 그러면 과연 어떤 쪽의 변화가 나오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일단 단기금리가 멈춰야 됩니다. 움직이는 게 멈춰서 포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10년물 금리는 거의 좀 주춤한 가운데 2년물 금리가 빨리 빠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작용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 이걸 좀 보셔야겠죠. 그런 거 체크하게 되면 일단 부담은 큽니다. 이런 상태 쪽으로 미국의 경기가 좋다? 이건 절대 얘기 못합니다. 이런 상황 쪽에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거는 여러 가지 의미를 많이 얘기를 한다. 근데 또 한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벌어졌던 상황에서 이거 뭐 사상 최악이다 얘기는 하고 있는데 반대로 돌아갈 때 빨리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CNBC의 영어로 돼서 이름을 까먹었네요. 그 형님은 장단기 금리차 지금 걱정하지 마라. 이제 어느 정도 안정신호만 나오면 가장 누구보다 드라마틱하게 안정받을 것이다. 뭐 이런 쪽 얘기 나오면서 쭉 나오는 거 들어보면 또 그럴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이걸 뭐 복잡하죠. 이쪽에 대한 생각을 하나로 정리한다는 거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상황 쪽에서 그래서 그런 것도 일단 체크하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이힐 채권 스프레드 이쪽도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 안정적입니다. 생각보다 이게 하이힐 채권 스프레드에 저희가 계속 가장 많이 보는 이유는 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과연 뭐 경기와 관련된 논란,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들 이 부분은 인정해. 들어올 수 있어. 당연히 들어올 가능성을 대비하고 보는 건 맞겠지. 근데 경착륙이냐 연착륙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은 다를 것이다. 뭐 이건 다 아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이게 여기서 끝내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시스템 리스크라고 하는 즉 경기에 대한 심각한 타격을 다시 한번 줄 만한 상황들 그러면 지금 약간 천재지변이 더 많고요. 솔직히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천재지변하게 되면
행성이 네, 행성이 지구를 향해서 다가옵니다. 뭐 SF 영화 찍네요 지금. 네. 그런 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거기다 그러면 예전에 그 영화 아마겟돈 있죠? 네, 그것처럼 전 세계가 힘을 합쳐서 거기다가 미사일을 쏴서 이거를 또 경로를 바꾸는 이런. 근데 이게 벌어지지 말란 법은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었던 뉴스가 나온다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예측 불가한 여러 천재지변 기후 뭐 이런 어떤 자연재해, 이것도 가장 중요한 인간이 대응할 수 없는 또 경기의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 것부터 전쟁도 있을 거고 또 또 지난번에 보니까 중국과 대만 전쟁. 근데 이게 중국과 대만 전쟁은 그게 아닙니다. 중국과 미국의 전쟁이라고 봐야 되겠죠. 만약에 벌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게 또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아마 배경이 왜 나올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항상 저희가, 과거에 세계 2차 대전, 1차 대전의 그 흐름을 봤었을 때도 뭔가 자극할 수 있는 게 나오죠. 첫 번째, 민족주의가 자극될 때 나오는 첫 번째 현상은 정부가 전복이 됩니다. 이쪽 약간, 파시스트라고 하는 좀 우리만 우리가 최고다. 왜? 그동안에 너무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경제가 엉망이고 침체고 진짜, 와, 이런 힘든 상황들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지난번 정권이 못했기 때문에 내가 정권을 잡아서 뭔가를 다시 하겠다. 근데 이럴 쪽에서는 정치 논리가 앞세우다 보니까 뭐 경제가 어떻든 간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힘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정치에 대한 에이전더가 상당히 강한 상황 쪽에서 그러면 충돌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만약에 이거를 생각해 봤을 때 지금 기조로 제가 보기에는 중국과 미국의 전쟁이나 아니면 약간 대만과의 갈등이 격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중국은 지금 여기다 신경을 쓸 여유가 없어요. 왜냐면 내부적으로 경기를 회복을 시켜서 좀 돌려야 될 명분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전쟁을 통해서 그럼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면 미국도 경기가 떨어지려고 하는 마당 쪽에서 약간 여력이 크진 않을 텐데, 그러면 이런 거보다, 그러면 만약에 극단적으로 가서 진짜 뭐 중국이 경기 회복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나온다. 사람들의 불만이 많아진다. 뭘로 찾아야 되지? 미국도 경기가 꺾여 있다 보니까 특히 이럴 때는 가장 좋은 게 국방 쪽 또 방산 쪽을 뭔가 불쏘시개를 엮게 되면 뭔가 좀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런 이해관계가 맞아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충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지금부터 경기가 생각보다 안 살아나고 안 좋다라고 가는 쪽이면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이 못 살겠어.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봐요. 그러면은 정치인들은 어떻게 해봐요를 관심을 이쪽으로 돌리면서 어떤 부진했던 경기 상황들을 돌리려고 하고 있구나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야겠죠. 그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또 그렇다고 치고 그 밖에 또 경제 쪽에서 있던 시스템 위기,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나 관련돼서 부진한 모습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기업들이 뭐 심각한 타격들을 입는다든가 하는 이런 또 작은 부분들이 크게 펼쳐질 수 있는 단계겠죠. 네, 그래서 시스템 리스크만 지금은 전혀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관점으로 보여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는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그렇더라고요. 안정되는 기간, 그러니까 이런 상대적으로 저점을 구하는 골디락스 같은 구간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인상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크게 더 밀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 쪽에서 적어도 횡보 나오면서 맞춰가는 구간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한시름을 더는 거죠. 네, 이런 걸로 보시면서 아직 한 2, 3주 됐었죠. 예, 이쪽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흐름까지 들어왔다. 그래서 그런 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그러면 지금부터는 동향들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시장 동향을 봤을 때 일단 지금 그거 한번 보시죠. 이제 수급 관련된 얘기를 이제 1월 1일부터 한번 잠깐 점검을 해보게 되면 1월 1일 이후로 외국인들이 4조 2천억을 샀습니다. 그런 과정에 지금 1월 1일이면 이제 거의 이제 1월달 시작과 동시에 시장은 좀 주춤한 상황 쪽에서 바로 반등이 나갔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모든 게 뭘 얘기합니까? 지금 외국인들에 대한 변화,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니까 올라오는 장세. 더 뭐 설명할 게 있나요? 끝. 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올라왔던 것도 이것도 기관들이 악랄하게 와 이제 더 신나게 우리 프로그램 매도로 시장도 좀 죽이고 이때 보니까 그때 나왔던 데이터 중에 하나 굿버스 기관들이 굿버스를 샀던 비중이 어차피 우리 다 주식 밀 거니까 라고 했던 상황 쪽에서 이게 기관 보유 매매량들이 현격하게 올라갔던 때가 이런 때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뭐 지금 뭐 어떻게 변화하겠어? 라고 하면서 공격적으로 들어갔다가 이거 당했죠. 예, 기관들은 올해 좀 손해 좀 봤습니다. 이 정도 올라오면서 할 때까지 빠르게 대응 못했다가 손해 좀 봤죠. 재미없죠. 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수를 어떻게 될까? 끌어내리는 데 써야 될까? 아니면은 또 같이 동참할까? 고민하다가 이번 주는 딱 보니까 그래 우리가 먼저 빠져나오자 라고 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크죠. 어차피 외국인들은 자금 들어와서 유입되는 정도로 그만큼 사다 보니까 다음 주에 만약에 안 들어오게 되면 뭐 어쩔 수 없겠네 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부터 기관들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먼저 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먼저 액션들이 들어옵니다. 연기금도 어떻게 보면 중심이 됐죠. 거의 3분의 1 기관 매도의 3분의 1 가까이를 지금 집중하다 보니까 연기금 파는데 뭐 우리도 명분이 있어 라고 하면서 이런 나오는 현상들 이게 지금 안타깝죠. 근데 외국인들은 관심이 팔아라 나는 우리 길을 가겠다는 쪽인데 거기다가 저희가 보통 보는 게 이제 시장에 변화가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선물과 현물의 차이입니다. 이거는 언제 한번 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예, 선물과 현물의 차이를 봤을 때 선물은 항상 현물보다 비쌉니다. 왜냐면 3개월 뒤에 이게 만기가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3개월짜리 정도의 이자를 반영하면서 이게 선물이 좀 비싼 이유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5%가 기준 이율이다. 라고 하게 되면 3개월이니까 3개월이니까 한 요 일반적인 베이시스를 반영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거의 그러니까 현물보다 선물은 항상 움직이는 게 1.3% 정도 초기에는 움직이다가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렇게 해서 선물과 현물 차이가 이렇게 벌어져서 움직이다가 결국에는 3개월 때 가까이 만기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점점 줄어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이게 이런 게 아니라 반대로 이렇게 됐었습니다. 선물하고 현물 차이를 오히려 역베이시스 쪽에서 더 크게 벌려놓고 그러니까 즉 선물이 앞으로 더 싸다는 얘기는 앞으로 주식이 빠지다 보니까 지금은 주가가 하락해야 돼. 현물은 아직 거의 못 따라와. 근데 이걸 먼저 반응해. 라고 하는 게 이게 더 컸거든요. 코로나19 때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그 선물과 현물이 그러니까 선물이 더 높은 현상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거의 다 현물이 더 높았죠. 이런 상황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선물과 현물의 변화가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좀 선순환이 나오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2%대에서 1%까지 거의 선물과 현물 차이를 벌려놓고 있다. 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의미가 좀 있었던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들이 펼쳐지는 흐름은 그래서 지금 시장의 뉘앙스를 바꿨고 거기다가 프로그램 동향들도 그러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수 있는 조건들이 안 되잖아요. 지금요. 지금 그러면 다시 프로그램 매도가 설정된다고 하게 되면 이 퍼센트 벌어졌던 게 다시 줄을 것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부터 들어가는 거겠죠. 근데 아직은 지금 그런 쪽은 관망 쪽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한 30분 동안 거의 뭐 매크로 변수들 지표들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지나고 나게 되면 항상 그렇더라고요. 이거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나중에 바라보고 있는 입장 쪽에서 보게 되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뭐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이 이렇게 간다고 해서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까 쪽인데 매크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은 거의 그 자체의 함정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환율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만약에 계속 찾아보고 그걸 생각하게 되고 유가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답도 안 나오는 no answer에 대한 입장 쪽으로 계속 집중을 하게 되면 저희는 지금 주식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집중하다가 그냥 나는 환율의 전문가가 돼버렸어. 네, 매크로는 솔직히 전문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간다고 예측하거나 이렇게 간다고 얘기를 해도 시장은 항상 반대로 가게 되면 그분들 얘기하는 거 다 틀렸죠. 그럼 그번에 신봉하면서 거기다 바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매크로는 전문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상황들을 설명해서 이해를 하는 정도까지만 딱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50 정도만
뭐 자세하게 그런 거 있잖아요. 연준 위원이 성향이 어떻고 이번에 누가 바뀌고 뭐가 어떻게 되고 이거 주식에 무슨 상관입니까? 네, 물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금리 안 올릴 거라고 하는 시장의 기대감이 생성되는 또 첫 번째 반열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는 상황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 사이에 그런 거 그냥 한 번만 읽어놓고 알기만 하고 있고 여기 집중하다 보면은 뭐 무슨 레이너드 의원이 뭐 무슨 저택을 갖고 있고 뭐 이런 이상한 쪽까지 이제 삐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주식이 아니죠. 그거는 괜히 어디 내가 꽂히는 지표에 대한 집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주식은 절대 그래서 도움이 안 됩니다. 예, 매크로에 관심은 갖고 보는 건 맞지만 여기 집중했다가 결국에는 어차피 저희가 매매하는 거는 매크로 가지고 뭐 그러면 이거 너무 잘한다. 해야죠. 뭐 유가 ETF나 아니면은 시장 굿버스 레버리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를 막 들썩들썩 해야겠죠. 근데 그게 맞을 일이란 보장도 없고 거기다 기업들의 실적과 함께 나오는 여러 가지 동향들을 보면서 직접적인 주식 투자에 들어가는 방향 쪽에서 이런 것만 그런 뭐 개별적인 이거 모르겠다 이것만 바라보면서 대응이 가능하다고요? 네, 저는 그거는 네, 그러려면 차라리 그냥 선물 옵션을 하든가 차라리 레버리지 이런 거 뭐하러 합니까? 2배짜리밖에 안 되는데 차라리 끝판왕 5배가 선물이고요. 12.5배니까 그걸 다 합치게 되면 12배 정도까지 차이는 옵션을 하고 그게 훨씬 더 성공률이 높겠죠. 근데 그러면 파생해서 돈 번 사람들이 거의 없는 상황 쪽에서 이제 거의는 아니죠. 예, 가까운 데 있습니다. 네, 있긴 있지만 네, 이게 그것도 빨리 자르고 나와서 그렇지 계속 만약에 플레이를 했다. 번 거 다 날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매크로가 내가 생각해서 강하고 좋은 내가 이거는 이때 진짜 봤던 것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시그널이 다 떴어. 그럴 때는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빼고 실패했다거나 내가 본 게 글로 안 갔다거나 아니면 시장이 또 반대로 해석하거나 그러면 여지없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게 되면 또 하면 매크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런 차라리 아예 파생 쪽으로 갈까 해서 하나만 보면 돼 지수 하나만 보면 돼 거기서 갔던 분들이 지금도 많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뭐 잘못하게 되면 아직도 빚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그래서 그보다 좀 더 확률이 높은 게 시장이 이렇게 움직였을 때 종목적으로 대가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다라는 거에 대한 또 하나의 반증이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한때는 파생이 거의 개인들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여기에 대한 예찬론과 이에 따른 뭐 그때도 뭐 전문가들 파생 전문가들 이러면서 솔직히 파생의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파생의 전문가는 없습니다. 파생의 전문가는 매매를 딱 잘 끊는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질질 안 끄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에 말씀드렸듯이 레버리지가 12배 가까이 되는 상황들 쪽에서 이걸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면 즉각 바로바로 손이 나가고 될 때 이거를 차라리 불타기를 해서 뭔가 끌어내는 현상 이게 제일 최고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가 뭐 오버나이트 한다 아니면 다음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주식을 또 거의 뭐 그냥 기존 넘어왔던 주식 그대로 유지하는 것처럼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뭐 매크로 쪽보다 한국 증시는 딱 그거 같아요. 외국인 이게 어떻게 움직이나를 다 체크하고 어차피 외국인 움직임에 모든 매크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외국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나의 포지션도 바뀔 수밖에 없는 이게 지금의 현실이고 신흥국 증시의 또 대외 노출도가 높은 한국의 입장 쪽에서는 이거밖에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지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도 그게 외국인들이 사기 위한 배경들을 보려면 또 매크로와 공부가 좀 돼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나 다 싫다. 나는 그냥 매크로나 이런 쪽은 그냥 들리는 것만 들리고 판단은 내가 할게. 하지만 나는 주식시장엔 모든 걸 또 생각하고 있다. 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들어왔었을 때 나오는 시장의 파장과 또 그의 시장의 탄력도 기울기를 모두 보게 되면은 그냥 믿고 싫고 우리 와서 왜 돈 벌어 가라고 짜증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더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고 앞으로 저희가 매크로를 뭐 많이 안 본다고 하더라도 봐야 될 첫 번째는 수급 관련된 쪽 시장을 어떻게 딜링하냐라는 쪽이겠죠.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외국인들 계속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의 차이. 예, 근데 딱 그거 한번 볼게요. 코스피 쪽에서 이제 월봉을 보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지난번 연합인포맥스에서 만들 내용들이 그렇죠. 시장을 한번 길게 이해를 해볼게요. 한 2600선 이탈하게 되면서 강하게 이탈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상당한 저항이 나오겠죠? 그럼 지금부터는 주가가 밀렸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몇 번째입니까? 거의 지금 이때가 한 6월 달부터는 한 단계 2600선 이탈하더니 이게 아마 버블 관련된 걸로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만약에 좀 제거가 됐다고 하게 되면 이 정도가 다였을 거예요. 그 이하는 제가 보기에는 뭐 달러 강세도 물론 있겠지만 경기에 대한 우려감, 부담감 이게 또 하나 중국 봉쇄와 함께 나왔던 부분들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면은 중국이 경기가 회복해서 돌아가기 시작해서 완성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어디를 시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냐면 2600, 2700 정도가 맞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흐름들과 함께.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가 모조리 오늘의 고점 2700, 2650부터 700 여기를 다 그냥 이구동성으로 쓰는 거는 이거라고 밖에 볼 수 없죠. 이거 틀립니다. 예, 증권사 리포트는 항상 틀렸습니다. 틀리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욕먹으면 다 욕먹으니까 여기다 맞추자 쭉 맞추고 하단분 어디에요 형님? 그러면 나는 한 2200 보는데 그러면 조금 더 쓸게요. 2150 뭐 이러면서 나왔던 부분들이 여기고 그러니까 지금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이 이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아마 시장은 이런 변동성과 변화를 봤을 때는 이거 다 넘겨서 이거 그냥 올해 그냥 유지해요? 이거 그냥 상단부 유지해요? 이게 아니라 가든가, 예, 갔다가 또 내려와서 여기까지 가든가, 뭐 이렇게 되든가.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또 난리부르스를 한번 더 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보통 보면 또 여기 깨지게 되면 난리 나는 것처럼 또, 뭐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거고, 또, 여기 들어가서 또 혹시나 2700 뭐 이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변화가 또 셀 거고, 뭐 세고 또 변동성도 엄청 클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전 단계 같아요. 그 전 단계에서 지금, 추세로 보게 되면 이렇게 저항권이 있는 상황 쪽에서 지금 그 저항을 맞추고 있는 55개월선 딱 들어오고 있죠. 네. 의외로 잘 맞죠? 네. 저희 툴이 이번에도 매매해 보시면서 조금 느끼셨을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매매했었으면 과거부터 좀, 뭐, 저희 또 그런 거 아니고요. 또 괜히 그런 거 아니고, 해보니까 저는 그러니까 계속 많이 바꿨죠. 거기다가 보조지표들 다 넣고 다 해봤는데 결국에는 아예 이거 왜 이렇게 너무 복잡하다. 뺄 거 빼고 또 단순화시키자 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가장 잘 맞는다고 판단해서 지금 매매해서 여기까지 끌고 갔다는 얘기는 제가 뭐 돈을 얼마 벌었다 뭐 얼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죠. 벌었으니까 여기까지 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갖은 악의 구렁텅이에서 또 빚 많았던 사람이 뭐 찾아내기 시작해서 이걸 적용시키고 매매하던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이제 부동산 종합부동산 세금 1000만 원 내기 시작하게 되는 때까지 왔던 이 경험을 바탕으로 보게 되면 저희 툴 쓸만합니다. 쓸만하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 때 내가 액션을 얼마나 취해주느냐. 내일 말씀드리겠죠. 예, 그거는 또 중요한 거 이제 비중의 문제라든가 주식을 대응할 때 비중 문제 이거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약간 틀리는 신호가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거 중에 하나가 엔빌로프를 계속 타고 가는 종목이 나오든가 계속 타고 가는 빠진 종목이 나오든가 이런 때에 대한 변화. 이 두 개가 가장 내일 핵심입니다. To be continued. 네,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결론적으로는 한 2400선, 500선에서 이 저항, 요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 저항권에서 거의 다 뭉쳐있는 여기서 가파르게 돌파를 해서 추세에 대한 완벽한 돌파가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2500입니다. 2500에서 거기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제일 큰 핵심이거든요. 외국인들이 그대로 또 밀고 나가줘서 중국 시장과 함께 같이 나가준다. 그러면 이럴 때는 저항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무시하고 그냥 수급 따라서 그냥 가버립니다. 근데 한 2400선 올라와서 2500을 앞두는데 외국인들이 지금까지는 또 이건 모르는 일이에요. 외국인들은 또 조변석기 하는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멈춘다.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쭉 사서 설 전까지는 좋았어. 근데 설 이후 되니까 애들이 그냥 또 비실비실하고 그냥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또 그런 게 있죠. 근데 하지만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거와 함께 외국인들의 수급과 함께 나오기 시작하는 이런 구조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또 변화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지금은 2,400선이 가장 중요한 2,500으로 볼게요. 예, 그 안쪽이다 보니까 네, 중요한 상황 쪽에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게 가장 큰 핵심이고 그러면 2,500에서 2,400선 그냥 머물러만 있어도 됩니다. 머물러면 더 이상 안 가고 여기서만 왔다 갔다만 해도 됩니다. 왜? 그러면 그땐 분명히 종목이 움직일 테니까요. 종목과 섹터가 또 지금처럼 난리를 쳐줄 테니까요. 그러면 저희는 또 여기서 집중을 해야 되겠죠. 물론 에너지 관련된 쪽이나 그동안에 뭐 다른 종목들 쪽으로 좀 묵직한 종목 쪽에 좀 들어갔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게 55일선 정도쯤 되게 되면 반등했다가도 그 정도쯤 되게 되면 일단 좀 비중은 손절 쪽으로 많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쉽지만은 이번 기회가 아닐 수도 있겠다. 또 죄송하지만 그런 쪽에서는 좀 약간 비중을 두려다가 이거 뭐 해야 됩니까? 항상 강조드린 게 그죠. 지금 시장에 맞는 종목들, 맞는 섹터 종목 쪽으로 간 게 맞겠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아파서 그러니까 뭐 지금 에너지 관련된 쪽 종목들 매매하다가 여기서 한 15% 정도 손해가 났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래도 폭이 커졌던 거 이 정도까지 들어오게 되면 자릅니다. 그래서 뭐 이쪽에 있는 종목들 쭉 정리를 해가지고 뭐 현금 10%에서 20%를 만들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가야 되느냐? 지금 맞는 종목들 있잖아요. 종목 섹터들 쭉 있고. 그러면 이게 그래서 지금 벌어진 종목 섹터 쪽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거기서 붙어줘서 이걸 찾으려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쪽에서도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마이너스가 난다. 아, 이거 못하겠어. 아, 여기는 역시 주식은 그렇지 뭐. 아, 왜 이렇게 이쪽 안 가는 거야? 라고 끝낼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거의 방관자적인 입장이고 그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이라고 하지 않는 입장인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 이런 거 못 참어. 내가 왜 시장에서 돈 지금까지 날린 게 얼만데 또 날려야 돼? 라고 하는 적극적 거의 뭔가 가슴에서 끌어오르는 뭔가의 분노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거 충분히 따라가야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계속 섹터 쪽으로만 말씀을 드린 게 종목들은 제가 언급을 다 드렸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많이 말씀드렸다고 생각돼서 종목 얘기 또 쫙 또 공지사항에 쓰면은 좀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번엔 섹터 쪽으로 이런 쪽이 좀 더 낫다 이런 쪽을 보자라는 쪽으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종목을 언급을 안 한 게 아니라 다 지난주에서도 언급을 좀 드렸고 종목들이 이런 쪽이 해당되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해 또 차원이 조금 좀 그렇지 않으셨을까 그런 쪽인데 이번 주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봐야 될 종목들 섹터들 있긴 하겠지만 이쪽에 대한 부분들 일단 결코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괜찮다 뭐 이게 괜찮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회복한 겁니다. 12월 달에 너무 빠져가지고 거기 올라오는 정도. 그러니까 12월 달에 2,500선 중심에 나왔던 부분들을 돌아가려고 시도를 하는 자리들이죠.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상승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이건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이런 변화가 또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거는 상승보다 회복으로 나오는 대표적인 국가 중에 하나가 홍콩 H증시. 이렇게 많이 올라서 와 증시의 대세 상승인가 봐. 대세 상승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이렇게 하락권 등에 대한 반발력이 나오는 부분들이죠. 일단 어디서 멈출까요? 일단 멈추기 시작하는 부분들은 멈추기보다 멈칫하는 자들은 여기죠. 전저점대 부분에서 저항으로 자리 잡고 이게 지금 55일선이 지금 여기까지 들어와서 자리 잡고 그러면 거의 지금 관점에서 8,000선 전후 정도까지는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이상으로 돌아갈 때는 뭔가 중국에서 큰 변화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은 또 저기 쪽에 또 55일선이 아시지 않습니까? 저항에 대한 이 압박도가 상당히 크다는 거. 네, 거기까지를 보고 대응을 하는 게 맞다.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요. 따라서 중국, 오히려 지금은 제가 공시사항에서 중국 얘기를 좀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미국 얘기는 별로 지금 뭐 그것도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보다 그냥 그래 정도로 바라보는 것 같은데 상해종합 증시 이런 식으로 가고요. 또 홍콩 H 증시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럼 과연 우리가 뭘 따라가겠느냐 라는 쪽으로 봤을 때 작년에 많이 밀렸고 한국 증시가요. 그리고 그거를 중국을 바라보면서 움직인다 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지겠죠. 이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용들 대부분 얘기를 드렸고요. 미국의 부채 한도, 그러니까 설 연휴 이후에 시장 관전 포인트를 보게 되면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부채 한도 협상 이거는 뭐 아마 계속 6월달까지는 계속 5, 6월달까지도 얘기가 나올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의 노이즈 정도로만 봐야 될 것 같고요. 미중 간의 갈등 완화 지금 재무장관 두 분이 만나서 역시나 평행선입니다. 근데 다시 또 가기로 했죠. 자꾸 보게 되면 정도입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될지 FOMC는
1월 말 2월 초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그때 나오는 변화는 솔직히 모르는 거 없습니다. 25bp 다 인상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연준이 약간 액션이 나오겠지라고 하는데 모르죠. 이것도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체크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기업 실적. 이거는 뭐 안 좋은 거 알고 있는데 실적을 낮춰 놓고 원래 작년 실적이 요만큼 이번에 실적이 이렇게 같은데 아우 불안해. 여기까지 좀 낮춰놓은 상황들. 그러면 이게 오히려 마이너스 한 5%더 밀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오히려 생각했던 것만큼만 나온다. 라고 하게 되면 서프라이즈네.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고요. 이게 생각보다 더 기준을 낮춰놨던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용하는 또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이번 실적들은 보셔도 아시겠지만 기대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올라갑니다. 한국 증시의 특성입니다. K 증시의 특성입니다. 이런 거 많이 당했었죠. 지금은 그렇게 되면은 실적 안 좋은데 약간 흔들리면 사야 돼요. 네, 이건 사야 되는 상황들이죠. 네, 근데 요 변화들은 개별적인 요인이나 종목들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만 그래도 한국 증시는 그냥 청개구리 가는 게 맞습니다. 좋다고 그렇게 난리 불러서 치면은 팔아야 되는 거고 지금처럼 적자난다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게 되면 다시 매수할 생각 하셔야 되는 거고 이런 대표적인 증시의 국가들이죠. 여러분들이 참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섹터 얘기는 이따가 다시 하시죠. 네, 지금 여기서 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투자 전략은 주식 비중을 60%대로 놓고 현금 비중 40%.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조금 더 보게 되면 조금 더 샀는데 똑같이 맞춰야 되나요?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근데 한 뭐 연금 최소 1, 20%는 들고 있으신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부터는 약간 그런 장세 있죠. 어떤 아까 패턴을 그대로 맞춰가면서 꾸준히 올라오는 장세에 대한 변화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갖고 있을 때다라는 쪽으로 보아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지금 60% 40% 봤는데 뭐 한 조금 더 하게 되면 3, 40% 정도까지는 주식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섹터 종목 쪽에 무게를 두는 전략.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많이 얘기 드리는 게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다. No end. 짧으네요. 네, no end. 그런 뭐 특별한 고점에서의 징후 보일 때까지는 이쪽은 계속 또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아직도 시총이 그렇게 비싸서 부담이 많이 되는 단계는 아니니까. 뭐 적자는 회사 1년간 매출이 100억대, 200억대인 회사. 그래도 각광을 받을 수 없는 게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 업종 같은 경우는 작년에 낙폭이 컸던 대표적인 섹터입니다. 이게 영향을 끼치면서 지금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당연히 체크를 하는 게 맞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미국 증시 얘기 잠깐 한번 해볼까요? 네, 미국 증시 쪽은 지금 테슬라는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가 저점이었습니다. 결국 지나고 나게 되면 저희 엠블로프 가속 구간 여기가 엠블로프 2차 저까지 그렇게 난리 피던 구간 그냥 크게 봐서는 여기가 매수 구간이었죠. 뭐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이날 물렸다. 괜찮습니다. 계속 사고 이격이 과다하게 벌어진 이럴 때 사고 그랬으면은 아마 거의 매수 지금 플러스권일 거예요. 플러스권에서 대응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락할 때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하락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봤을 때 이 100점을 이것도 내일 말씀드릴게요. 비중 관련된 얘기니까 그거에 따라서 또 많이 차이가 날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보고 있는 이번 주는 거의 지금 어디 갔죠? 이거의 변화가 에볼러스가 가장 핵심적으로 작용을 했다. 네. 지금 블로그에서도 저희 구독자분께서 에볼러스 지금 말씀드리고 이런 엠빌로프 들어올 때마다 참 많이 샀다가 거의 어느 정도 좀 회복했다. 정말 기쁘죠? 고생 많이 하셨고 정말 대응 잘하셨습니다. 이럴 때 지금처럼 이렇게 확 터져가지고 들어오는 단계 이럴 때는 고민이 좀 되죠. 고민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팔 이유는 아직 없지 않나 라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리오프닝까지 붙어서 지금 이제 올해 가이던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관심이 조금 좀 높아지는 시기고 때이죠. 네, 이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에볼러스 이제 바뀌겠죠. 이제
이것도 좀 매매 타이밍 계속 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만약에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이런 때 들어왔을 때 못 샀잖아요. 이럴 때 못 샀게 되면은 차라리 그러면 확인하고 살게. 저희 확인하고 살 때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한 번도 못 올라왔던 상황 쪽에서 안착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들. 이런 때 어떻게 됩니까? 진입해야 되겠죠. 진입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55% 닿을 때까지 지켜보시는데 안 닿았네요. 네. 매매하기 조금 어려워요. 그럼 여기는 일단은 저항, 엔빌로프 일단 저항. 그러다가 잠깐 쉬다가 이걸 타고 올라가기 시작해요. 이거에 대한 무서움. 이게 타고 움직이게 되면 그에 따른 주가 반등과 반향은 상당히 셀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고 여전히 트랜스오션 100% 이상 갔다가 역시 내가 떠벌리면 그렇지 뭐 그랬다가 또 올라옵니다. 쉽게 안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리그스 관련된 쪽에 부담감은 상당히 위축되다 보니까요. 지금 굴착 장비 쪽이 그걸 리그스라고 합니다. RIG 이쪽이 곧 지금 몇 주째 옆으로 횡보하면서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쪽 이쪽 끝난 거 아니냐에 따른 하나의 변수가 된 것도 촉발시킨 것도 이런 쪽이고요. LNG 가격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아남은 업체가 거의 없다 보니까 트랜스오션이 받을 수 있는 밸류는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이거는 혹시나 엔빌 이상으로 가서 좀 팔았다. 괜찮습니다. 괜찮고 수익 낸 거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이게 앞으로 갈 변화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흔들릴 때 사놨다가 또 계속 봐야 될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래서 그거 한번 보고 근데 지금 따라가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상황 쪽에서 보통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면 막 사시더라고요. 그건 아니라 추세는 맞춰가는데 맞춰간 추세에서 얼만큼 다시 싸게 사느냐 이거 봐야 될 것 같고 온셈이 좋습니다. 요즘 흐름들 나쁘지 않고 55일선에서 돌아가기 시작하고 미로나브는 일단 여기 55일선 한 17달러 때 말씀드렸죠. 이 정도쯤 들어왔을 때는 한번 살짝 덜어내자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반대로 스콜피오는 조금 더 무거워 있고 그런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 많이 빠졌으면 돌아갔겠죠. 이것도 근데 많이 빠진 거는 먼저 다른 쪽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일단 미국 주식에 대한 이해. 근데 미국 주식은 마찬가지로 지금 살지를 못하겠다. 환율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러면 환율을 흐름들 감수하고 대응할 정도의 종목들은 이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베리골드도 가다가 좀 오르다 보니까 차익 매물 나오죠. 근데 이건 이때가 왜 오르는 자리 쪽인지 지금 패턴들이 이게 맞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의 특징은 벌써 이때 확인이 됐죠. 네, 그래서 여전히 저점대에서 지지했던 모습들 확인되고 움직인다라는 쪽에서 또 이 크로스 나오는 부분들 이런 자리들 한번 잘 본다 하게 되면 변화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것도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대충 얘기했던 부분들은 거의 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지금 또 이런 상황 쪽에서 주식 비중 한 60%, 40% 정도쯤 해서 일단 종목 빠르게 움직이는 거 한번 대응해보자 라는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고 다음 주는 종목 보면서 그런 거 많이 말씀드릴게요. 이제 또 약간 개별 주도 섹터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개별 주식 쪽에서도 움직임이 동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쪽의 변화들 한번 보면서 다음 주는 종목 얘기를 좀 섹터 쪽으로 좀 이쪽의 섹터가 강하니까 거기 말씀드렸던 대장주 사세요 아니면 대장주 매매하세요 라고 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종목적으로 조금 더 얘기를 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지사항도 그렇게 나가야겠네요. 네, 이렇게 보고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에 종목 관련된 내용 2부에서 또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